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진구 교수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남자가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된 그 일면 화면에 나왔던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둑계의 그 당시 1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커제라고 하는 세계 1등의 바둑 선수인데 이 바둑 기사가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둑을 두다가 울었는데 누구랑 뒀냐면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뒀어요. 그때 바둑 둔 인공지능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총 전적이 69전 68승을 하죠. 1패를 우리나라 기사인 이세돌한테 치고 나머지는 모두 이깁니다. 근데 알파고는 바둑계에서 은퇴를 했어요. 왜? 더 이상 인간하고는 바둑을 해서 싸울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의 뉴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둘이 이 바둑을 놓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알파고 제로는 한 번도 알파고한테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매번 이기는데 재미난 거는 알파고는 인간하고 바둑 싸움을 하려고 바둑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둑 공부를 할 때 기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의 역사는 수천 년이에요. 근데 그 기보를 알파고가 보고 공부를 했는데 기보를 7달 동안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둑을 이렇게 두는구나. 근데 알파고 제로는 한 번도 인간의 기보를 본 적이 없답니다. 재밌게도 혼자 가상으로 연습을 했는데 단 3일 동안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기보를 본 적도 없죠. 요렇게 두면 요렇게 여기다 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재미난 부분이고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이긴 거는 이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로 개발하는 건데 스스로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바둑계에서 떠나서 의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IoT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물 인터넷을 IoT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출근하시려고 모닝콜을 하잖아요. 새벽 6시에 핸드폰으로 모닝콜을 해놨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어느 날 5시에 울리거나 7시에 울리진 않죠. 그럼 고장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6시에 모닝콜을 해놨는데 내 핸드폰이 5시에 울리는 거예요. 1시간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 집에서 출근해서 회사를 가는데 이 출근하는 이 동선에 새벽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게 되면 1시간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폭설 때문에. 내 핸드폰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서 주인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돼. 지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일어나. 그리고 커피도 밥도 1시간 먼저 준비를 하죠. 이게 IoT예요. 지금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층수를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면 엘리베이터가 내가 몇 층에 살고 몇 층에 근무하는지 다 알아서 자동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게 IoT 기술이에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는 팩트예요. 그리고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림도 그려요. 얼마 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5억 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소설은 다른 문제일 거야. 왜? 등장인물이 많고 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데 심지어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첫 줄만 사람이 써요.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인공지능이 소설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입니다. 축축축 써나간대요. 무서운 일들이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기도 하죠. 이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일이고 준비를 해야 될 일인데 현재 이게 한국의 경우입니다. 각각의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한국의 직업 중에 61%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까지.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만 앞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기술들이고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궁금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 생존 공부법, 새로운 공부가 온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행성비 출판사의 안상은 작가가 쓴 책인데 키워드로 오늘 몇 개의 그 키워드로 한번 내 책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안상은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위협은 불안을 낳는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과거의 것을 붙드는 것과 그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편하지만 안전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은 힘겹고 결과가 선명하지 않다. 혁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혁명의 결과는 한참 후에야 드러난다. 혁명의 열매가 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방법에 안주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고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는 미래 사회는 2U로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예측을 하는데 유니크니스, 그러니까 유일함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나한테만의 독특함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될 거다. 또 하나는 유비쿼터스예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접속, 이 두 개의 이유가 앞으로 우리를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식이 온다는 일부에서는 지식이 지혜를 가린다라는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철학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작가는 지식이 지혜를 가린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많이 알수록 똑똑해진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똑똑해진다는 의미가 지식의 양이 늘어나고 세상 일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많이 알수록 똑똑해지는 면이 있지만 생각이 지엽적으로 치우치거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약점도 있다. 지식이 지혜를 가린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굉장히 함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문학이다라는 주장을 또 해요. 인문학과 창의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탐색한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것을 다르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기를 시도한다. 철학은 기존의 생각을 의심하는 학문이다. 의심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이 추구하는 바다. 의심은 창의적 활동의 시작이다.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업이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가능성과 연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매력을 더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것도 이제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부러움은 소유에서 오고 존경은 품격에서 온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사물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 사람을 대하는 철학을 가졌다.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떤 삶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며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감염의 원인은 그들이 가진 매력이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대중이 추구하지 못하는 그만의 특별함, 유니크스가 있는 이해력과 수용력을 갖추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제품의 감성을 가미하는 것이 인문학이듯 사람에게 매력을 더하는 것 또한 인문학이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자, 2부는요, 벤치 인사이트를 키워라는 그런 장인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예요. 덜어내야 남는다. 이것도 역시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어떻게 덜어내야 남을까? 남으면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저자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도덕경에 위학일익, 위도일손이라는 말이 나온다.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고,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는 것이다. 학문은 지식을 쌓는 것이다. 우리 공부는 쌓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쌓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덜어내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것이 보인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가장 중요한 도만 남는다. 이 도가 문제의 맥락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는 통찰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벤치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3가지 방법론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력을 기르는 것이다. 세상은 인과관계로 움직인다.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 사회의 많은 것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책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기는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화두를 저는 3부에서 이 미네르바 스쿨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미네르바 스쿨은 조금 굉장히 엉뚱한 학교입니다. 이게 대학인데요. 2014년도에 설립된 학교인데, 유령 학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네르바 스쿨은 강의실이 없습니다. 도서관도 없어요. 대신 그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1학년 때는 이 본교가 있는 곳이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우리 서울, 인도, 3학년 때는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4학년이 되면 런던과 타이페이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갈까요? 이 학생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고요.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는 거예요. 아까 유비쿼터스 말씀을 드렸죠. 접속해서 교수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한 반의 학생들이 2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아무 곳이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유비쿼터스 어느 곳이든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학교와 연결된 회사들이 있어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이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도 우리가 얻을 게 많습니다. 자, 미네르바 스쿨의 힘은 배움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4년 동안 비영리단체나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다. 동시에 토론 수업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이런 공부와 일의 결합은 쓸모없는 공부를 하느라 사용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게다가 현실과 연관된 공부를 통해서 공부 자체의 재미를 느끼게 한다. 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지식 활용도가 높다. 이런 교육 덕분에 졸업생들은 세계에서 뛰어난 기업에서 활약하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면 입학 희망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6년 입학 정원이 306명을 뽑았는데 그 당시 16,000명이 지원을 했다.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현재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입학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도 제법 있다. 졸업생들은 전 세계 뛰어난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재미난 변화들이에요. 저도 우리도 개강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못 오죠. 저하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한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배울까에 대한 관점과 방법이 바뀐다는 의미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강의 듣는 거는 실제로 5%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높은 거는 서로 설명하기라는 게 90%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어떤 쪽에 줬냐면 강의 듣기 쪽에 줬어요. 이건 5%밖에 없죠. 90%에 해당하는 게 서로 설명하기. 그래서 좀 대학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학교도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마지막 부가 4부인데요. 벤치 노마드를 위하여라는 4부에 보면 여기도 또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식의 죽음이 눈앞에 왔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저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부 특별한 지식을 제외하면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다. 산업혁명 시대에 말이 그랬다.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차와 자동차가 등장하자 그동안 짐을 싣고 옮기는 사람을 운송해왔던 말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식, 자격증, 박사학위 등도 말의 처지가 될 것이다. 지식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역시 이 말에 완전히 동감을 해요. 지식은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새로 생기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신화와 환상을 품고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얘기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필멸의 존재이기에 삶의 의미를 고민한다. 영원히 산다면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다. 언젠가 천천히 어디서든 발견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왜 삶의 의미를 찾는가? 우리는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의미를 추구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화와 환상을 품고 자기 삶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얘기로 이 저자는 새로운 공부가 온다라는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요. 이 책은 옥수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옥수수.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2500년 전에 유교의 창시자죠. 공자님의 말씀부터 현대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얘기까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들을 절묘하고도 오묘하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옥수수처럼 옥수수도 색깔이 다르죠. 형태가 다른 서로의 다른 알갱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옥수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수박처럼 시원하진 않지만 사과처럼 새콤하진 않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옥수수 같은 책이에요. 그것도 찰옥수수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독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은 속독할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정독하실 분들은 어떤 분한테 추천하냐면 제가 읽고 한 세 부류의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래가 불안하죠. 누구나 불안합니다. 저도 그렇죠. 미래가 불안한 이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겠구나라는 예측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에요. 그동안에 일방적인 교육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은 인생 후반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인생 전반에 대한 통찰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성 B출판사가 출판하고 안상한 작가가 쓴 새로운 공부가 온다는 이런 책을 정독해 볼 것을 한번 권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